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소식, 집값이 몇 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작년 부동산 폭등기에 영끌에서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걱정스러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드디어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죠. 선생님은 제가 뭐 살았겠지요? 아파트.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하락장, 이처럼 금리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근데 사실은 금리만이 유일한 변수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거 사례를 통해 금리와 집값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현재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죠.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영향으로 한국은행이 올해에는 무려 6번이나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대폭 상승하여 경제적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져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영끌족들이 다시금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영끌족이 옳았다며 주택가격이 정말 상승해서 이익을 많이 봤다는 기사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정말 패닉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주택시장은 2020년 코로나 이후 제로금리 기조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으로 집값이 엄청나게 급등했죠. 금리는 돈의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제로금리 시절에는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니 집값은 계속 천정부지로 올랐던 거죠. 영혼을 끌어모아 작년에 집을 구매한 직장인은 개인의 판단은 책임져야겠지만 당시엔 집을 안 사면 사회에서 밀려날 듯한 분위기였다. 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처럼 작년에 영끌족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었죠. 최근 3년간 2030 세대의 주택 매입률은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주택 구입자 비중은 2021년 작년에 30%를 돌파했다고 하죠.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3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한 사람 중 33.38%가 20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2030 사회초년생 나이대였죠. 하지만 멈출지 몰랐던 매수세는 올해 초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 36,177건을 시작으로 올해 6월에는 7,614건으로 집계되었네요. 하지만 이처럼 단순히 매수, 거래량이 줄어든 것뿐만은 아닙니다. 지난 4일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값이 14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군에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잠실은 직전 거래보다 현재 7, 8억 원 이상 내린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실 S는 10월 초 19억 5천만 원에 매매되었는데요. 올해 3월에는 동일 평수가 매매가 26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급급매 수준의 거래라고 하네요. 상황은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4월 통계 집계 이후 주간 최대 낙폭이며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0월 넷째 주보다 더 떨어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으로 주택과 금융시장이 동시에 어려워지는 복합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주택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내려가고 금리가 낮으면 집값은 올라간다고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으면 집을 살 때 이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반비례 관계는 금리와 집값 딱 두 가지 상황만을 가정했을 때며 금리만이 집값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과거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올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큰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금리가 오르는 시점이라고 해서 집값이 빠지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과거 한국은행은 2004년 금리를 3.25%로 올린 뒤 2008년 8월 5.25%까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볼 수 있듯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2차 금리 인상기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에서 3.25%까지 올렸을 때 전국 아파트 가격은 12% 상승했으나 서울 아파트 가격은 2.8%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끝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금리만이 집값을 결정하는 변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올리더라도 금리가 낮은 기간 동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시장의 공급 물량이나 부동산 정책 등등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의 변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기입니다.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있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동행지수는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떤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선행지수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요즘의 뉴스를 보면 선행지수 내리막 이런 단어가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추이를 봐도 추세 이하의 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경기가 현재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지나가는 말로 앞으로 생활비 아껴 쓰고 함부로 퇴사하지 마라는 말이 많이 들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의 집값 하락이 단순히 금리 인상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의 초저금리 시장 상황의 결과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현재의 경기 상황이 복합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모이는 여기까지. 계속되는 집값 하락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공황이 오고 있는데요. 이 흐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